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1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공동 진행자 박준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우리 방송에서 가끔 이상한 숨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가수들 왜 음반 녹음할 때 귀신 소리 나면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시사 안드로메다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 출연자도 소리와 관련된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모시기 힘들었어요. 첫 특급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런 소리를 지금 데리고 왔습니까? 예, 그런 소리예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이연기파 배우에서 이제는 최고의 감독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분이고요. 부부 블랙리스트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 감독 겸 배우 문소리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아까 남배우네 박준 변호사 말한 그 소리의 주인공 네. 문소리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권 인사들만 모시는데 네. 식자책을 위한 하이 퀄리티 시사 토크였기 때문에 오늘 또 문화예술인 그것도 또 블랙리스트 부부 블랙리스트 근데 기록을 세우신 옷을 블랙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네. 아주 뭐 새까맣습니다 진짜로. 예. 나 블랙이야. 이거 강조하신 건가요? 꼭 그러려던 건 아니었지만 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우연이 아닌 게 많죠. 네. 요즘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배우들이 그걸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훈장으로 여긴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떠세요?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를 보면 인원수가 매우 많았었잖아요. 예. 그때도 몇 분들은 나 없어? 정말? 좀 그런데 이런 면이 안 쓰네 이런 분들도 몇 분 뵌 거 같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말이 좋아 그렇지 뭐 썩 좋기만 하겠어요. 그렇죠. 다들. 10년간 고생하셨다고 보면 되니까. 음. 감독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감독님 호칭은 익숙해지셨습니까? 아직이요. 아직. 지난 14일날 개봉했잖아요. 네. 개봉 첫날 저희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매일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지금도 관객과의 대화 끝나고 저희 지금 녹음하는 네. 시간이 11시예요. 네. 좀 네. 피곤해할 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남편도 유명한 장준환 감독이잖아요. 네.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아 잘했다 이러십니까? 남편이 제 영화에 대한 평가요. 예예. 부부 사이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평가해줍니까? 관객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죠. 아. 네,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니까 요즘에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분과 저는 그 영화적 세계가 매우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각자 존중해 주는 걸로. 어. 그러면 연출하신 본인은 어때요? 본인이 본인의 영화를 완성되고 나서 봤을 때 만족하세요? 어느 감독이 자기 작품을 그렇게 만족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감독이 있다면 별로 작업하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 어쨌든 직접 그 관객하고 만나보니까 관객들의 반응은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상영관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 관객과의 이제 요즘 매일 GV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제가 포스터 카피에 네. 트로피는 많고 배역은 없다 네. 이런 뼈 있는 농담처럼 카피를 썼는데 요즘에는 별점은 많고 극장은 없다 아.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극장 배급이라는 것은 또 관객들의 반응과 직결되지는 않는 그런 자본의 논리도 있으니까요. 저예산 독립 영화여서 네. 그런 일을 겪어야죠. 뭐 이것도 근데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에 대한. 그럼 아직 우리 여배우는 오늘도 이 영화를 보지 못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는 뭐 이러이러한 영화입니다라고 잠깐 소개해 줄 수 있나요? 18년 차 여배우 문소리가 주인공이고요. 그녀의 여러 날을 담은 이야기예요. 그녀가 산에도 가고 가정사 때문에 여기저기도 가고 어떤 감독님의 장례식장도 가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생생 드라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배우 겸 감독이잖아요. 뭘로 불리고 싶습니까? 뭐 뭘로 불리워도 괜찮아요. 그 불리운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네 작업 뭐 연출할 때는 감독님이라 불리다가 또 제가 또 연기할 때는 문배우 이렇게 불리다가 집에 가면 또 뭐 엄마로도 불리다가 그렇죠. 해보니 뭐 확연히 뭐 다른 점 있습니까? 배우하고 감독하고?
많이 다른데요. 그런 거는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두 개를 같이 하니 정신이 없더라. 본인이 연기하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컷 하면서 이럴 수도 있나요? 네, 그런 궁금해요. 무한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컷을 주로 이제 조감독한테 부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주로 그 씬에 끝까지 집중을 하려고 이쯤에서 컷을 해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걸 이제 모니터에서 조감독이 보고 있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가끔 조감독과 제가 생각이 딱 맞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연기를 하고 있는데 조감독이 컷 이러면 연기하던 배우가 갑자기 누가 컷이래 이러면서 제가 컷 아니야 이러면 이렇게 막 반응한 적도 있고. 그 영화 찍을 때 이제 감독의 권위 카리스마라는 건 대단한 건데 엄청난 거잖아요. 그 동료 배우 혹시 엔진하고 이럴 때 이렇게 좀 야단도 치고 하세요? 제가 문소리가 연출도 하고 또 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그 연기도 같이 마주 앉아서 해야 되니까 제가 쓴 배우들이 대부분 상업 영화에서 큰 롤을 맡는 배우들이 아니었고 대부분 독립 영화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편 영화에도 많이 활동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중한테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배우들이 이제 나랑 연기하자. 근데 내가 연출도 할 거다. 이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매우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고 그 부담이라는 것이 좋은 연기를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풀어주고 오히려 저도 배우니까 어떤 상태에서 좋은 연기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뭐 야단을 친다거나 뭐 연기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도 내가 이거 연기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우려가 더 많았고 최대한 어떻게 얘기해야 내 진심은 전달되고 마음은 더 좋아지고 이럴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다도 같아요. 꼬리가 칭찬하면서 끌고 갔네요. 네, 근데 한 덕장이네, 인터뷰에서 덕장. 보면은 그 여배우는 되게 외로운 직업인데 영화 감독은 전 우주에서 외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영화 감독? 배우는 가끔 그래도 숨 쉴 구멍이 있어요. 해소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해보면은 이게 숨막혀 죽을 것 같다가도 컷하면 좀 숨을 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또 내일의 컨디션을 위해서 생각을 접어야 된다. 쉴 수 있죠. 예. 네, 감독님이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지. 이렇게 좀 기댈 때도 있고 가끔 정말 막다른 곳에 몰리지는 않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감독은 숨 쉴 구멍이 없고 점점 이 숨을 못 쉬게 이렇게 죄어오는 느낌? 그래도 다 만들고 나면은 좀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관객 앞에 가면은 또 개봉하니까 더 숨을 못 쉬겠고 근데 또 개봉이 끝나면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IPTV에서 나오면 또 더 숨을 못 쉬겠고 근데 이게 정말 너무 힘든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문소리 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취자들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을 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우리 방송 네. 심야에 나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문소리라는 배우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동안 어떤 영화를 찍었고 어떻게 살아왔지 잘 모를 수 있을 거니까 박 변호사가 문소리 씨 프로필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문소리 씨 프로필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1974년 7월 2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소설가로는 밥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외삼촌의 말을 듣고 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고마 연극에 좀 빠져버립니다. 소설가보다 더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연극에 연극이 좋아서 학부를 졸업하고 다른 대학 연극과 입학을 준비할 무렵 이창동 감독과 만남이 있습니다. 박하사탕 오디션에서 여자 주인공 윤수님 역으로 발탁이 돼서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화죠. 설경구 씨하고 호흡을 맞춘 2002년작 오아시스로 200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신인 연기자상을 수상을 하고 이후에 제가 정말 재미봤던 바람다운 가족에서는 옆집 고등학생을 유혹하는 변호사 부인 역할을 맡았는데 이 영화로 2004년 41회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2004년 효자동 이발사, 2008년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14년 간능의 법칙, 2016년 아가씨 등 출연을 했었고요. 2011년 출산과 육아로 한동안 영화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또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떨어진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연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후 이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교 과정을 밟으면서 세 개의 단편을 만들었습니다. 여배우는 오늘도 최고의 감독 옴니버스 형식의 장편을 역보로 만든 이 영화죠. 여배우도 오늘 도입니다. 여배우는 오늘 도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제7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예, 조사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요. 이창동 감독하고의 만남이 그럼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창동 감독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데. 그러니까 박주민 변호사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2011년에 출산과 육아로 한동안 영화 현장에서 멀어졌었는데 그때 산후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소리 씨 하면 우리 이미지가 굉장히 밝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게 살 것 같아서 이 산후우울증 이런 거 전혀 안 겪을 것 같은 느낌인데 왔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제 가까운 분들은 한없이 이제 마음이 순두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남편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산후우울증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출산 이후 48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그 완전히 호르몬 네. 격차로 느끼는 그런 있어요. 네 베이비 블루를 조금 겪었고요. 근데 뭐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네, 옛날엔 그런 것도 모르고 다 키웠어. 뭐 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키우고 이러는데 정말 호강이 겨워서 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네 뭐 이러시기도 하는데 뭐 그랬으니까 잠시 그랬었는데 3주 안에 잘 극복을 네 저는 그게 호르몬 격차 때문에 오는 거여서 3주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근데 정말 3주 지나고 많이 좋아져서 네네. 개그 콘서트 잘 보시나요? 보고 울었다면서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눈물이 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우리 와이프 산후우울증을 겪었는데 저보고 니 때문에 더 심해졌다 이랬거든요. 우리 네. 장준환 감독은 남편 되는 분은 도움을 안 줬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3주 중에 2주간은 조리원에 있었죠. 네, 산후조리원에 있었는데 그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장준환 감독이 1시간도 못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어도 제가 붙잡고 있었어요. 떨어지면 바들바들 떨고 거의 그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열흘 동안 그러니까 2주를 꼬박 같이 있었는데 한 열흘째 되는 날 그 뭐 울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저를 계속 지켜보면서 새끼를 그 또 조리원에서 나오는 그 식단으로 같이 밥을 계속 먹는데 열흘째 되는 아침에 미역국을 이렇게 한술 뜨더니 저한테 여보 나도 이제 몸에서 젖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셨구나. 수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만 계속 네. 차려주니까 그걸 한 열흘 드시고는 그런 말을 지금에서 웃는데 그때는 저는 웃지도 못하고 그분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와이프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영화 감독이니까 출퇴근하지 않으니까 와이프 옆에 계속 있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저렇게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데도 쟤는 무슨 그렇네. 왜 저러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대단하네. 질타도 하시고 그랬죠. 예전에 우리 그 남자 영화 감독이라면 네.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또 막 보수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저 얘기들 그 전혀 아닌 것 같고 지금도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영화 감독님들도 꽤 계시죠. 있습니까? 예. 심지어 현장에서 여자 스텝은 반바지에 민소매 입는 거를 안 금하시고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주먹을 가지 불끈 쥐었어 지금. 지셨어요. 하신 분들도 화나셨어요. 계시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이제는 많고 특히 또 영화를 만들면은 대부분 가정을 멀리하시고 가정은 뭐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본인의 작품 세계에만 굉장히 이제 몰입하면 모든 것이 면피가 되는 네. 그런 감독님들도 꽤 계시죠 지금도. 그런데 점점 이제 같이 하시는 감독님들도 생겨나고 뭐 술 안 드시고 커피만 드시는 감독님도 생겨나고 조금 다양하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소리의 게 이창동이란? 제2의 아버지죠. 저를 문솔이라는 사람을 저희 이제 문창준, 이양란께서 나오셨는데 예. 배우 문솔이는 이창동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이창동 감독이 배우 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좀 예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없다. 아, 이 감독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럴 않으셨고요. 뿐이지.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저거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전하다 보니까 변한 건데 네네. 저한테 너는 배우를 하기에 충분히 예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예쁘고 아름다우세요. 근데 음. 다른 여배우들이 좀 지나치게 예쁜 경향이 있다. 돌려가기 같은데.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그 이창동 감독님은 배우에게 특별한 외모보다는 네. 오히려 생활, 일상성이 깃들 수 있는 얼굴이 정말 더 적합한 얼굴이라고 늘 말씀하셨었고, 네, 저도 그 감독님 말을 들으면 좀 돌려가기, 뭐 돌려차기 이렇게 안 들리고 굉장히 그냥 아, 네,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그냥 좋은 가르침으로 들었어요. 아까 그 감독 문소리는 그 연기자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감독님은 연기자한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창동 감독님은 많은 배우들이 좀 힘들어하긴 해요. 왜냐하면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그런 안동 남자 스타일로 이렇게 안동 남자. 이동희 작가 안동입니다.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계속 인상을 찌푸리시고 계속 머리를 이렇게 지끈지끈 누르시면서 한 번도 오케이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적 없고 뭐 다음 거 찍자 계속 이러시니까 옆에서 배우들이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배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씬 안에 배우가 슬프거나 뭐 힘들거나 그런 고통이 있거나 이럴 경우 본인이 더 힘들어하세요. 아. 정말 가슴 절절히 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어이 소화해낼 때까지 본인도 이제 온몸으로 그걸 겪으시는 분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그 밝은 목소리에 오케이 사인이 잘 안 떨어지니까 배우들은 이제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하죠. 막 괜찮네. 다음 거 찍자. 그 정도가 이렇게 제일 생각하고.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고.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그 18년차 여배의 모습을 문소리라는 실제 배우를 등장시켜서 담담하게 이제 묘사를 하셨는데 세 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어져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시고 싶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이런 주장을 해야겠어, 이런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같이 느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도 될까? 네, 한국에서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면 다 이렇게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벅찰 때가 있죠? 이런 질문. 그리고 가끔 고단한 삶에서 예술은 우리한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왜 그걸 한다고 더 아둥바둥 싸우고 그러는 걸까요? 뭐 이 정도의 질문.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방금 그 홍 기자가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예전에 공부할 때 네. 중학교 다닐 때 네. 시나 소설 보면 뭐 화자의 의도, 작자의 의도 있잖아요. 네. 시인한테 물어보면 아닌 것 같거든 그 의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끼리 막 평론같이 해석하고 아니야. 있- 해석하려고 한 게 객관식 아니고 풀 때만 필요한 거죠. 어떤 장면에서 제가 좀 울컥했냐 하면은 제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진상인 남성들도 만나고. 진짜.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연두는 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면서 지금도 기자도 같이. 지금도 우리 같은 하고 진상도 있지만 만나고. 그렇죠. 당신들 같은 진상도 만나고 뭐 매일 같이 못 자줘요 애하고 뭐 애 숙제도 못 봐주고. 근데 나의 삶은 너무너무 고단한데 거기서 그 장면에서 우리 애를 봐주는 친정엄마도 내 삶도 불쌍하고 이 애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대입이 된 나더라고요. 거지. 대입이 된 그러니까 거지. 이게 여배우의 이야기를 다뤘지만 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웃다가 울다가 맞아요. 하셨다고. 그래서 제목이 여배우는 오늘도인데 아나운서는 오늘도 같아요. 뭐 간호사는 오늘도 같아요. 아하. 선생님은 오늘도예요. 뭐 이런 그럴 수 말씀을 있겠네요. 관객들이 해주실 때 아이고 내가 너무 엄한 짓을 한 건 아니구나. 그래도 이런 위안을 받죠. 방금 홍상희 기자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해 줬는데 우리 제작진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질문해 달라고 적어줬는데 영화에서 팬이라고 자처하는 두 아저씨가 성형수술 안 했죠?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민주노당 당한? 뭐 이런 당원, 질문도. 당원이라 묻는 거. 이 씬은 어떤 의미일까 정말 궁금했다 그래요. 한씬
이게 다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제가 문소리가 문소리로 나오니까 다큐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100% 진심이지만 실화가 아니에요. 네네네. 만들어진 이야기고 다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똑같은 그런 인물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그 전에 그것과 유사한 100번도 넘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있었겠죠. 예. 그런 상황들을 하나로 사실 만들려다 보니 새로 만들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씬에 흐르는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살면서 수백 번 느꼈던 감정들이고 그것을 대표 다 고농축으로 한 씬으로 만들면서 그러면 과장은 없나 오해는 없나 이렇게 살펴가면서 사실 씬을 만들었던 거고 그 씬에 조금 진상 아저씨들이 성형수술 묻는 아저씨. 네 나오지만 저는 그들도 저한테 그렇게 묻는 마음 깊숙이 굉장한 호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호의를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 된 게 저도 안타까운 아, 거예요. 예. 나한테 호의가 있어서 얘기를 거는 사람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야 하나? 그리고 이 호의가 없는 것은 이들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실 한국의 남성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말하게 한 이 사회의 책임이 크고 네 그것을 또 어떻게 대응하지 못한 많은 여성들의 책임도 사실 같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사실 섞여 있었죠. 우리 저희 시사 안드로메다에 이제 나오신 분들은 모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예요.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딱 제가 아 네? 네네. 딱 한 명을 그냥 뭐 본능적으로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박하사탕의 설경구하고 바람난 가족의 봉태규. 그래서 네?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저 그들과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얽혀 한 있어요. 명만 그냥 뭐, 아니 이거 네. 역할로 역할, 개인이 역할, 아닌 역할로 하시면 역할, 되니까. 영화상 캐릭터. 영화 예. 속의 네, 인물. 네 봉태규야. 봉태규. 네, 다음은 봉태규랑 스파이의 다니엘 헤니. 봉태규야. 어허허. 봉태규하고 하하하의 김상경. 봉태규야. 오 봉태규 많이 높다. 봉태규하고 효자동 이발소의 송광호. 봉태규야. 봉태규 너무 좋아하신다. 자 봉태규하고 아, 호주가 이번 성공은 괜찮은데. 여배우는 오늘도의 장준환. 장준환 감독이 여배우 올 때 출연하나요? 네. 아, 카메오로. 봉태규 하면 이제 안 돼요. 아 캐릭터대로. 봉태규랑 캐릭터 좋습니까? 저 그래도 한 사람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웬만하면. 네, 정답을 장준환이요.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정답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부부 블랙리스트였었어요.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는 계셨죠. 네, 그럼요. 안 오를 리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조금 궁금한 지점은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을 때 장준환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랑 결혼 이후에 뭐 저랑 어디 뭐 집회도 나간 적이 있고 뭐 좀 세월호 때도 좀 앞장서서 이렇게 단식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름을 올린 적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장준환 감독이 거의 그분은 자기는 아무런 성명서에도 이름을 낸 적이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이해가 안 간다. 유일한 이유는 문소리랑 결혼한 거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연자제네. 그거를 조금 의아해 하더라고요. 네. 박주현 변호사 말에 의하면 이 블랙리스트를 MB 정권에서 만들었던 사람이 굉장히 엉성하게 제가 개인의 호불호로 만들었다는. 보니까 대충 만든 것 같아요. 또 그분은 이승환 씨 팬 같아요. 이승환 안 넣었어. 이승환 뺐더라고. 좀 넣어줘야 될 사람은 좀 넣었어야 되거든요. 몇몇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빠졌고 또 몇몇은 들어갈 나 안 들어서 속상해 애매한 사람도 죽겠다니까. 들어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아, 네. 통계적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문소리 씨 사회적 문제에도 늘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그러셨죠. 예. 민주노동당원 오래전부터 가입했었던 겁니까? 네. 정확히 뭐 연도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네, 오래전에 당원이었고요. 그 뒤에 또 절차도 있었고 예. 네, 그 이후로는 당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고리를 삼았던 것 같은데. 요게 블랙리스트 원인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사회에서 뭐 정치적이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참 말이 그러니까 안 사회적 되는 문제 목소리를 내셨고 뭐 다이빙벨 나쁜 나라 세월호 사건 담아낸 다큐멘터리를 배급한 시네마달에 후원금을 전하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배우로서 사회적 문제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네. 않은 일인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내가 이용되고 악용되고 또는 애용되고 어떤 경우든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가장 정치적으로 되어야 그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용되기 쉬운 직업이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자신의 생각과 방향을 더 확고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그냥 국민으로서 의무죠. 사회의 여러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 그러고 내 의견이 다르면 이건 다른 니네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시민으로서 의무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좀 급변하기도 하고 또 뭐 예전에는 보복성 뭐 이런 것들도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본인의 생각들을 말 못할 사정들이 많았다는 것도 이해는 하죠. 그런데 점점 더 저는 요즘에는 뭐 SNS로도 많이 또 자신의 의견을 내시는 배우들도 많고 근데 점점 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전에 MBC 시상식 때 제가 네. 좀 본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그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상을 받았는데 오다 보니까 파업 중이다. MBC가 파업 중이라서 이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가 여기로 와야 된다 해서 여기로 왔다면서 잘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때 꽤 오래 전 아니에요? 2008년 2008 년이요? 그쯤에 MBC가 파업했을 때 네. 그때, 지금도 파업하고 있네요. 지금도 파업하고 네. 있습니다. 네. 대자뷰죠. 그때도 상이라는 것도 참 감사한데요. 너무 네. 감사한데 사실 연기라는 건 컴피티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작품이라는 것도 영화제에서 어떤 작품에 상을 주고 어떤 배우에 상을 주지만 그거 정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올해 정말 볼만한 작품이야, 유의미한 작품이야. 네, 이렇게 그런 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명한테 상을 주는 건 사실 그거는 심사위원들 취향이고 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 잘 좀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네, 그리고 또 네. 방송국에서 상을 주는 건 그때도 그랬지만 미리 이렇게 잘 분배하고 야, 이 사람도 하나 줘야지, 저 사람도 하나 줘야지, 이 작품도 공을 들였는데 이 작품도 하나 줘야지, 뭐 이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도 사실 좀 그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정말 왜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준비한 멘트입니까? 아니요, 가면서 생각이셨겠지. 우와. 어쨌든 그런 건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 민주주의는 조금씩 발전하는 거고 세상은 어떻든 진보해 나간다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파업을 했었는데 또 10년 전에 아직도 파업하고 똑같은 있어요. 기회가 나오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영화 얘기를 조금 네. 더 하고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영화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도 지금 이 스튜디오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네. 예. 여배우는 오늘도 이 포스터가 아주 화려하게 포스터를 장식해 주셨는데 그 페미니스트들 보면은 여배우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뭐 같은 배우지 뭐 남배우 여배우 어디 있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영화 제목 전면에 여배우를 탁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런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에요. 네. 네. 꼭 여배우라고 불러야 할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 그냥 그 큰 흐름이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삶,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민, 네. 생각, 이 두 축이 가장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아우르는 말이 여배우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저 직업난 쓸 때 여배우 이렇게 쓰지 않죠. 그리고 저 여배우 문소리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예. 네, 저 연기하는 문소리입니다. 예, 배우 문소리입니다. 배우, 예.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여배우로 불리고 있어요. 계속 여배우니까. 그래서 어머 여배우가 친한 분들도 그렇고 안 친한 분들도 그렇고 여배우시잖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당신들이 여배우라고 부르는 그 삶을 통해서 한번 뭐지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이제 의도가 좀 있었죠. 뭐 역설적으로 좀 당긴 것 같네요. 예. 이 지금 보니까 이 여성으로서 고민이 많이 녹아든 영화라는 예, 생각이 그런 생각 들어요. 들어요. 예. 양육하고 가사, 또 며느리, 딸 이게 슈퍼우먼. 실제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실제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뭐 다양하게. 힘들어요? 네? 슈퍼우먼 역할을 하고 있는 슈퍼우먼 거죠. 역할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도 실제로도 뭐 네. 힘이 닿는 한 하고 있죠. 근데 뭐 온 가족이 다 힘을 보태서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 역할을. 네. 다른 배우들도 지금 응원을 많이 하는 것. 관객과 그렇게? 대화에 네. 지원 사격을 많이 네.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저 보니까 매일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전도연 씨라든지 공효진 씨, 라미란 씨, 뭐 김선영 씨, 조은지 씨 많은 분들이 협박했어요? 네, 아니 그냥 문소리 팝니까? 이분들? 문소리 아니에요. 팝니까? 권유했어요. 비슷비슷한 그냥 거지. 협박은 아니고 제가 결혼식을 거의 뭐 최초로 정말 비공개로 가족끼리만 했거든요. 네. 그때도 그리고 돌잔치 이런 것도 안 안 했고 하고, 예. 그냥 가족끼리 밥만 먹었고 예. 다들 이제 제가 이렇게 개봉 때 연락하는 걸 보고 와 문술이 그때 빅피처가 있었어 이런 이걸 노리고 그런 거 허례하시게 해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이런 전화를 돌리려고 얘가 그랬구나 뭐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좀 응원해 주십사 아니면 극장에 그렇게 좋은 시간대에 큰 관을 몇백석 되는 관을 열기가 힘들어요. 예. 제 영화가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청했고요. 근데 다들 흔쾌히 너무 해주셔서 지금 뭐 심상정 의원부터 뭐 박할린, 엄정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어질 겁니다. 이 작품은 그러면 감독으로서 첫 작품이신 건가요? 네. 앞으로 또 감독 역할을 계속 하실 거예요? 기회가 닿는 한? 모르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전에 저 그랬어요. 결혼 전에 영화 감독이랑은 죽어도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미쳤어요? 영화 감독이 왜 결혼을 해요? 저도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이랬는데 지금 영화 감독을 살고 있고요. 아, 네, 연출 생각 없어요. 정말 진짜 저는 배우만 하고 싶어요. 그 말이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것도 정말 진심인데 그러다가 또 연출하게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땅 밑에 어떤 씨앗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잘 피어나면은 어떤 작품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물 줘보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뭐 다시 돌아간 질문이긴 한데 블랙리스트 때문에 경험하신 불이익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근데 2010년에 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2011년에 출산을 하고 이러면서 자발적 휴식기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크게 뭐 많이 불이익을 당했다. 뭐 금전적 손해부터 해서 뭐 이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국립이란 말이 들어간 그런 곳과 제가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분들의 고충이 뭐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렇죠.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만일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면은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제가 저예산 영화 네. 개봉 지원 네. 영진위에서 하는 그 지원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네. 2천만 원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개봉을 해볼까 했었는데 아마 이전 정권이었다면 그 지원금을 못 받을 그렇죠. 가능성이 예.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지금 남편인 장준환 감독의 1987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막 끝냈고 편집 중인데 그때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그 시나리오를 준비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죠. 말을 못하고 이게 어렵지 않을까 다 그랬었고 실제로 투자도 안 되면서 배우들도 좀 두려워하는 배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예산으로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과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광화문으로 국민들이 몰려 나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면서 촛불혁명이죠. 예. 촛불혁명과 함께 한국의 많은 투자액을
글쎄, 큰 투자사들이 같은 날 다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도 세상이 있었어요. 바뀌어버렸네 그냥. 너무 드라마틱해서 이게 무슨 일일까요? 둘이 마주 앉아서 네. 그랬던 순간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서 그 마지막으로 영화에 관련돼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혹시 스포일러가 된다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영화 마지막 씬에서 장례식장 방 안에서 그 영상을 보고 우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장면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의미가 뭔지 스포일러가 안 되는 범위네. 그 장면에서 왜 눈물이 나셨을까도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울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때 각자의 상태가 중요하죠. 그 각자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더 많이 또 이입을 시켜서 울기도 하고. 그 극 중의 문소리도 그때 상태가 별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더 무언가 되게 많은 세포들이 더 이상하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 영상을 보고. 아, 그렇지만 저는 보면서 그냥 조금의 반성, 어떤 아름다움을 쫓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평생을 바쳤던 어떤 사람의 진심을 배우인 내가 바로 가장 가까이서 일했던 내가 조금 더 헤아려주지 못했다는 것, 그거 극 중에서 그것에 대한 반성과 후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었던 장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출연 예정돼 있는 영화는 뭐 있습니까? 지금 임술래 감독님의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4계절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지금 계절 3개를 찍었고 가을 하나가 남았어요. 가을 하나 남으면 내년 초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분량은 저는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고 또 설경구 씨랑 고창석 씨, 오달수 씨 다 같이 해서 김지훈 감독님의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또 영화도 블록버스터 같은데. 작업을 큰거 끝냈고 같은데. 내년에 보여드릴 것 같고요. 또 작은 영화이지만 박해일 씨랑 둘이 작업한 거 있어요. 장률 감독님의 영화 거위를 노래하다라는 작품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스크린으로 보여드릴 작품이 그래도 좀 맞네요. 쌓아뒀네요. 와. 네. 그래요. 스크린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배우는 오늘도 대박 나시기를 대박 날 것 바라고요. 같아요. 예. 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방송 이것을 마치겠는데 저희가 항상 초대 손님한테 엔딩곡을 부탁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라는 영화 OST 중에서 춤 에필로그도 있고 프롤로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춤이라는 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에필로그 준비했다고 하네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의 팬이고요. 옥자 OST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배우 문소리가 선정한 춤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방송 마치고요.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실은 그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모토가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명박 그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지원은 한쪽으로 편향되게 하고 간섭을 해서 블랙리스트를 못하게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우리가 아직도 지금 있는데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 찾아주신 배우 문소리 씨 대단히 감사하고 언제 기회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